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수다 떨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6월의 초록 유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쿄 기담집에 실린 하나레이 만화고 그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하나레이 베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영어로 베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책 제목하고 영화 제목이 틀려서 너무 헷갈리실까 봐 오늘은 하나레이 베이로 통일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따로 소개할 필요 없이 유명한 작가죠. 요즘 일본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무척 많고요. 근데 이 도쿄 기담집은 한 20년 전 2005년도에 발표된 단편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단편 중에 하나레이 베이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메이님이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인공은 사치라는 일본인 여성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9살의 아들은 하와이의 하나레이 베이에서 서핑을 하다 상어에 물려 죽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사치는 아들의 기일에 맞춰 하나레이 베이를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또래의 두 일본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사치에게 외다리 일본인 서퍼를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엄마를 찾아온 아들의 영혼입니다. 그간 지나치게 평온했던 사치의 감정은 휘몰아치고 그 과정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이님이 줄거리를 아주 깔끔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과 영화는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20년 된 책을 제가 왜 이제 와서 보게 됐냐면 제가 이제 훌라를 또 많이 배우네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훌라를 배우고 있는데 그 훌라곡 중에 하나레이 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레이 베이에 뜬 달이란 뜻인데 그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섬에 있는 만인 거예요. 만 이름이 하나레이 베이인데 하나레이라는 말이 하와이어로 초승달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이 생긴 게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레이 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자연 경관도 너무 멋있고 바다도 멋있고 이래서 아마 그 카우아이 섬에서는 유명한 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레이가 뭐지? 라고 찾다 보니까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유초님이 하루키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책을 추천하신 걸로 알았어요. 네. 하루키 좋아하는데 원래 하루키가 또 그 서핑 매니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카우아이 섬에서 한 1년인가? 뭐 이렇게 있으면서 집필도 하고 그랬는데서 아마 그때 쓰인 소설이 아닐까 아니면 그때 모티브를 가져온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님은 이번에 책과 영화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에서 주인공 사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분위기 있죠. 네. 아니 영화가 2019년에 생각해보니까 원작 만들어주고 한참 있다 만들어졌군요. 예. 근데 그 사치 주인공 역인 요시다요? 예, 그 여배우가 그 당시가 제 나이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배우를 몰랐어요. 네. 저는 근데 일본 드라마를 가끔 보니까 영화랑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저렇게 너무 나이 들어가고 싶다. 첫 장면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영화가 원작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영화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풍성하기도 했고 그 작품 자체는 굉장히 짧잖아요. 네. 하나레이 베이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너무 잘 잡아내서 그게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책으로서는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힘든데 영화에는 그 자연 경관을 너무 아름답게 잡아냈죠.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면서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대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설을 다시 읽었는데 실제로 그 하나레이 베이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 하와이에 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자연 경관이 대자연이란 느낌이 들면서
나는 한낮에 그냥 네. 미물이구나,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있으니까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대자연을 보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비슷한가 봐요, 그러게. 맞아요. 저도 인도를 갔을 때 거기 문화 유적지들을 보면 규모 자체가 너무 이제 딱 보면은 압도된다는 느낌 들면서 아, 내가 한가 진짜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겸손함. 그게 어쩌면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이제 소설 처음에 보면 이 사치의 아들이 상어에 물려서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데요. 근데 그 하루키가 상어는 원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사람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처음에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인식에는 왜 식인 상어 그쵸. 이런 느낌 있고 상어는 피 맛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서 당연히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고 아니면 식인 상어 종류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상어가 정말 인간을 먹이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상어가 인간을 공격할 때는 이게 낯선 존재니까 그냥 깨물어 보는 거래요. 어머. 이게 뭐지? 이러고. 그런데 이제 상어 왜 이빨이 그쵸. 엄청 많고 그 악력이 너무 세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어가 사람을 좋아하면 더 공격을 해서 죽일 텐데 그런 일은 거의 없대요. 하긴 그러고 보니 서퍼들이 가끔 해외에 이렇게 뭐 팔이 잘리거나 공격을 받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잖아요. 여기 사치의 아들도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쵸. 한쪽 다리는 잘렸는데 아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익사한 것 같다고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호랑이, 곰, 사자 이런 맹수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는 치사율이 훨씬 높고 그거에 비하면 상어는 굉장히 미비하대요. 그래서 상어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진 게 사실 영화 조스 아시나요 혹시? 그냥 그 장면만 떠올라요. 메이님은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쵸. 네. 그래서 워낙 이 영화 조스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 너무 공포의 이미지가 심겨진 거죠. 그래서 22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조스의 감독이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와서 사과했더라고요. 자, 이 때문에 상어의 그 인식이 너무 공포적이고 식인의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상어를 포획하는데 너무 일조했다. 그러니까 상어는 잡아도 돼, 잡아서 없애야 돼. 왜냐면 우리를 공격하니까라는 인식이 있어서 상어 포획을 너무 그때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 인터뷰를 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죽어나간 수많은 상어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왜 삭스핀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검색도 해보고 상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갖는, 여러분 상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카우아이 섬에 갔을 때 그 경찰이 우리의 섬을 원망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쟁처럼 적에 대한 분노나 증오 같은 것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은 순환하는 자연 속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막 아들을 잃은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저도 사치의 입장이면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 경찰관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면서 전 또 되게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는데 하이힐을 신고 오고 너무 정갈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죽으면 정신없이 대부분 신발도 짝짝 신고 가고 막 이런데, 그리고 그 화장을 하고 유해를 호텔로 들어왔을 때도 화장대에 틱 놨다가 그게 줄이
이제 삐뚤어져 있으니까 줄을 맞추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은 경찰관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인간은 진짜 자연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오롯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연의 일부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 약간은 좀 그런 느낌? 네. 그 하와이 경찰은 하와이 사람인 걸로 표현이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연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말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에 묵었던 민박집 같은데 네. 거기 서퍼들이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얘기하면서 아들 되게 좋은 놈이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아침에 상어가 거북이 떼를 쫓아왔다가 사치의 아들을 물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서퍼들은 상어랑 친하게 지내 뭐 이렇게 이런 약간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 상어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절대 저기 해변에 들어가면 안 돼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러니까 삶의 리듬에 맞춰서 위험한 건 내가 피하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 예. 그러게요. 어떤 삶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어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거는 내가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네. 그 순간에 너의 아들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에서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서핑보드 가져가겠냐고. 네. 그러면서 뭐 상어가 물어뜯어서 뭐 쓰지도 못해. 저는 그런 거 보고도 되게 놀랬거든요. 저 엄마한테 저런 말 해도 되나. 아들이 잃은 엄마한테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싶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나 아들의 귀중품이니까 유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찰관 입장이면 그 마음도 너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상황에서 내가 사치였더라도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겠지만 경찰관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아들의 손도장을 네. 찍고 손도장을 가져가겠냐 그랬더니 사치가 안 가져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이 흐른 후에 그걸 가져가겠다고 이제 그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손도장이었을까요? 거기에 뭐 풍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는 오히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손고 이런 데다 이제 손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아이의 핸드프린팅 위에 사치의 손을 얹으면서 그 손등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저는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품 같은 거고 아들의 흔적이고 그 사치가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도 싫어했지만 사랑했다고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내 옆에서 거의 증발한 거잖아요. 사치 입장에서는. 너무 그거에 대한 분노 거의 막 우라.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핸드프린팅이 남으면 왠지 그냥 사치는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온기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저도 손도장이 어떤 그쪽의 풍습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은 한번 했어요. 지문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러네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건이야 또 다른 똑같은 것도 네, 있을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그냥 온전히 그 아들로 느껴졌어요. 그냥 그쵸, 아들의 옷 그쵸.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핸드프린팅이 그래서 책에서 나오지 않는 장면이지만
영화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더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올 때 하이힐을 신었던 거, 그런 뭐 유골함을 이렇게 줄을 맞춘다거나 이런 조그만 디테일. 그 사치 역을 한 요시다 요 배우가 감정 표현이 너무나 그쵸. 훌륭하더라고요. 책에 나올 때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책에서 나는 지금 카드로 아들의 뭐 그거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런 대사가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게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내가 카드로 뭐 아들의 그런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되나요? 묻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마치 좋은 카드를 쓰네요. 그 10년간 하나레이 베이를 가던 사치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일본 청년 2명을 만나면서인데요. 서퍼 청년들과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그 엘비스 시대와는 달라 막 이렇게 사치가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엘비스 코스텔러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말하는 그렇죠.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엘비스 코스텔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저도 메이쌤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 뮤지션인데 그 노팅힐의 쉬를 불렀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노래가 진짜 유명했는데 가수 이름은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근데 꽤 유명한 뮤지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노래로 시작하는 노래는 그걸로 세대로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메이쌤은 뭐 생각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거 뭐 옛날 사람.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 그다음에 요즘 최근 아이돌 노래 중에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세대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라벨링이군요. 완전. 그런데 이 청년 둘이 아줌마 그 외다리 서퍼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죠. 진짜 내 아들인가 싶어서 물어보죠. 너무 소름 돋죠, 그 장면은. 네, 그렇게 반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면서 이 사치가 미친 사람처럼 해변을 헤매고 다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외다리 서퍼를 본 적이 없냐.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죽고 난 엄마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아들 잃은 엄마 같구나. 그런 느낌이. 그리고 영화를 저도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한 3번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그 해변가에서 벤치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큰 나무를 사치가 막 밀면서 밀어보려고 하지만 그 큰 나무는 밀리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운명, 아들이 죽은 그런 사실 이런 것들과 내가 아무리 내가 그걸 밀어내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걸 은유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도 너무 안쓰럽고 그쵸.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했고 사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그 사치가 간간히 이제 회상 장면으로 옛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뭐 남편이 뮤지션이었죠. 근데 마약 중독자였고 애는 낳았는데 뭐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다른 여자 집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사치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들이랑도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랬는데 그냥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무를 밀어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좀 자연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에서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맞아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을 또 우연히 만나죠, 예. 길에서. 그래서 아마 더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너 나를 진짜 이렇게 두고 황망히 네 혼자 떠나? 약간 이런 분노 같은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치의 삶은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내려고 사는 삶? 그게 삶의 목표였는데 그렇죠. 그 삶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애도의 기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애도를 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그 사치가 해변가에 앉아서 서핑하는 애들을 보면서 한참을 묵그러며 보다가 씩 웃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저도 서핑을 그렇게 뭐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실패를 해도 너무 즐거운 스포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리듬에 잘 맞추면 너무 즐겁고 근데 그 리듬이 약간만 어긋나도 물을 먹고 빠지고 하는데도 그 빠지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심하게만 생각하고 그랬던 아들이 저렇게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저렇게 즐거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공이든 실패든 초보든 뭐 프로든 상관없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스포츠인가? 그 서핑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을 꼽으라면은 사치가 나도 서핑 배워볼까? 그러니까 아유 어려울걸요? 이러면서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땅 위에서 보드를 한번 타보라 그러면서 그 파란 천으로 파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사치가 처음으로 너무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웃죠. 네. 그리고 막 B컷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웃는데 그 장면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 B컷 같은데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이. 그리고 사치가 본인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저렇게 웃었던 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짠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약간은 아들이 서핑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느낌도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 있던 앨범을 이렇게 보면 그 아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들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들이 행복했구나. 그렇죠. 행복했으면 됐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세상에 있었을 때도 다른 삶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웃음을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먼저 떠난 작품을 보면 우리들은 또 세월호랑 12.9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보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저도 슬픈 그런 감정들이 또 울컥하더라고요. 메이님이 보통은 책을 뛰어넘는 영화가 잘 없는데 이번 영화는 훨씬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로 이제 영화 위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또 책이라서 오히려 좋았던 장면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치가 피아노를 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우연히 고등학교 때 그렇죠. 음악실에 있었던 피아노를 뚱땅거리는 걸 보고 음악 선생님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제 피아노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제 사치가 자기는 똑같이는 칠 수 있지만 그거를 나만의 음악으로 만들어내기는 그런 재능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전공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피아노 치는 삶으로 가긴 했지만 그거 보면서
옛날 제 모습이 조금 떠오르는 거예요. 예.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20대 때 저는 이제 방송 작가를 했으니까 그런 이렇게 순발력 있게 뭐 생방송 그런 대본을 쓰는 건 너무 재밌고 좋은데 완성된 글 하나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글 쓰는데 재능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글을 못 쓰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치의 마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또 작가라는 직군이 굉장히 좁았고 지금처럼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좌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책 얘기를 했고 메이님은 책이 아니라 영화기 때문에도 좋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 하늘의 배 풍경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보기만 해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느낌? 내가 겸손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항공샷으로 쫙 이렇게 영상을 찍은 부분이 하늘의 베이를 쭉 따라가면서 찍은 부분은 되게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저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한 인간을 삼켜버리다니 좀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의 힘을 오랜만에 또 그것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훌라인으로서 그 하나레이 베이에 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레이 문을 쳐보는 것도 하나의 큰 꿈입니다. 너무 하나레이 베이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하루키가 서퍼 매니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가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랬던 건데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가 서퍼가 아니라 훌라를 배웠다면 이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훌라가 어떤 치유의 힘도 있거든요. 보거나 배우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키가 훌라를 배웠다면 이 사치가 훌라를 배우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들을 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참 저는 또 하나 크게 얻은 게 뭐냐면 항상 그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사실 1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그 애도의 기간은 다른데 맞아요. 남은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면 충분히 슬퍼하고 받아들이자. 그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조금 더 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내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앞에서 울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한테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시간을. 그리고 엄마가 슬퍼하면 엄마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라든지 그때 한참은 엄마가 뭐 이거 네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뭐 네 아버지가 뭐 하던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도 슬프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거예요. 그랬다가 한 반년 지난 후에 저희 홍콩에 사는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나이 된 할아버지가 다 손자 손녀들을 챙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딱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뭔가가 후련하게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쌓였던 슬픔이 지금 해소되고 있구나 라든지 이게 애도하는 그 마음인가? 이게 뭔가 해소되는 마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애도의 기간과 그런 감정들은 다 개인마다 다른 건데 빨리 털어버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잊어요? 저는 그 말 자체도 좀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나도
누군가가 너무 빨리 잊어주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요. 사람 마음 되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대로. 네, 오늘도 좋은 영화와 책으로 저의 잊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홀라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언젠가 다시 가보고 싶은 하와이 얘기를 해서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방송도 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반납하러 갈까요? 네, 다음 책 대출하러 가요. 감사합니다.